보이는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얼마 전 한 국책연구기관에서 낸 보고서가 흥미롭습니다. 결혼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소득 이전, 즉 양가 부모님 중에 어느 쪽에 돈을 더 많이 드리는가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아직도 남편 쪽에 1.5배 정도 더 드리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자세한 이유나 상세한 배경은 밝힐 수 없겠지만 이제 사라졌다고 하는 시집살이에도 아직 시월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가족부터 건강하다면 우리나라 혹은 지역 공동체도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용보증기금의 빚보증 이야기 그리고 이란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적 기회 등에 관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2016년 5월 3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네, 항상 한 발 앞서가는 주요 경제 뉴스들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밥상 물가까지 올라 걱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짊어질 빚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2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비자 물가가 낮아서 고민이다 이런 뉴스가 몇 달 전에 있었는데 지금 3개월째 오르고 있네요. 네, 그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1% 올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석 달 연속 이제 1%대를 기록한 건데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4년 12월부터 이 11개월 연속 0%대에 머물다가 이 작년 말 1%대로 올라섰었고 올해 1월에 다시 0.8%로 좀 주춤했었는데요. 2월부터 지금 내리 1% 이상 오르면서 이제 0%대 이 저물가에서 서서히 좀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저물가 자체도 경제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문제는 밥상 물가가 올라가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진다는 거겠죠. 네, 이 밥상 물가와 밀접한 이 신선식품 지수가 9.6%나 뛰었습니다. 이 신선식품 지수는 채소와 과일, 어패류처럼 이 기상 여건에 따라서 이 가격 변동이 큰 이 51개 품목을 묶어놓은 건데요. 네. 이 신선식품 지수는 2월과 3월에도 이 9.7%씩 올랐는데 이 지난달에도 이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 특히 배추 가격이 1년 전보다 118%나 뛰었고요. 양파와 무값도 각각 70%와 66% 급등을 했습니다. 이 마늘과 파, 국산 쇠고기 값도 줄줄이 올랐는데 그 1월 달에 이 예상치 못한 폭설 또 한파 등의 영향으로 이 작황이 나빠진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양파와 배추는 4월부터 무는 5월 이후에 이 가격이 좀 안정될 것을 그렇게 좀 전망을 했습니다. 예, 밥상 물가 오르면 걱정 많죠. 자, 요즘 부채 또 부실기업에 대한 이런 구조조정 얘기로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데 네. 한국은행 역시 이 중소기업 등에 대출해준 자금이 20조에 달한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좀 말이 많은데요. 네. 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좀 동원을 해서 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규모가 지난달 말 현재 그 1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불과 넉 달 만에 9천억 원이 5%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이 같은 한국은행의 대출 규모는 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1년 1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대출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에도 15조 원 수준이었고 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1월에도 13조 원대에 불과했었는데 최근 몇 년째 좀 계속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한국은행은 굉장히 돈을 찍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더 민감한데요. 그래서 네.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화제가 된 건데 대출금이 이렇게 늘고 있는 이유 뭡니까? 우선 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 금융중개 지원 대출의 한도가 좀 늘어난 영향이 큰데 이 금융중개 그 지원 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저리로 지금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또 열어붙은 회사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산업은행에 대출을 해준 것도 이 증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달부터 이 금융중개 지원 대출 9조 원을 추가로 좀 지원할 방침이어서 이래저래 이제 한국은행의 대출 규모는 앞으로도 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출이 늘어나도 경제를 살린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네. 걱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물가 관리와 함께 금융 안정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 경기 부진으로 유동성 경색이 좀 우려가 되면 지원에 나설 수도 있는데요. 다만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이 발권력을 가지고 이 특정 부분을 좀 계속 지원을 하면 이 당장 좀 형평성 논란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다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나면 이 관리 비용이 좀 커지게 되는 만큼 이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유동성이 좀 과도하게 늘면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고 이 반대로 이 화폐 가치는 떨어지면서 이 결국 이 국민 경제에 좀 부담으로 좀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돈을 찍어낸다라는 정말 뭐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는 대처 방안이 꼭 특정 기업 또 부실의 책임을 안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좀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 지금 지적해 주신 얘기도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뉴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회사 창구 직원이 특정 상품만을 골라서 권유할 수 없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금감원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앞으로는 이 고객의 투자 성향보다 높은 이 위험 등급의 투자 상품을 이 창구 직원이 좀 먼저 권유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보수적인 고객에게 이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는 투자 상품을 꼭 찍어서 이 권유할 수 없게 된다는 건데요. 이 뭐 고객이 본인의 성향보다 더 높은 이 위험 등급의 상품에 투자하려고 해도 이 창구 직원이 판매 상품의 목록만 수동적으로 좀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객이 이 목록을 보고 이 펀드나 뭐 주가 연계증권 같은 특정 상품을 찍으면 그때 이 해당 상품의 수익률 또 투자 대상 등의 관련 정보를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뭐 계속 말이 나왔던 불안전 판매 문제 때문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그 확인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많이 권유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네. 실제로 뭐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 4대 시중은행이 작년 상반기에 판매한 주가 연계증권을 비롯한 이 파생 결합증권이 19조 원 규모가 넘는데 네. 이 확인서를 받고 이 판매한 비중이 과반을 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위험성이 큰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뭐 이런 관행에 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연초에 ELS, DLS 폭락하면서 뭐 큰 손실 봤다 이런 뉴스 네. 많은데 좀 예방이 되면 좋겠고요. 자, 서울과 6개 광역시 점포의 70% 이상이 권리금을 내고 있다. 이 권리금이라는 것도 참 독특한 제도인데요. 네. 이 국토교통부가 이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올해 1분기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점포의 70.3%가 이 권리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권리금이 있는 점포의 비율은 인천이 88.7%로 가장 높았고요. 광주와 대구도 80% 이상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반면에 서울의 점포는 권리금이 있는 비중이 60%로 이 전국 주요 도시의 평균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예. 자, 권리금 뭐 그만큼의 어떤 또 상업적 가치이기 때문인데요. 네. 평균이 어느 정도입니까? 뭐 4,575만 원 정도였는데요. 네. 그 서울이 5,400만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이 권리금이 있는 점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 가격은 더 비쌌다는 겁니다. 이 광주와 대전, 인천 등이 4천만 원대였고요. 그 대구와 부산, 울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숙박 또 음식점업이 5,531만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또 이 문제가 이 점포를 거래했을 때 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0.9%에 그쳤는데요. 네. 그나마 대구가 27%로 좀 높았고 나머지는 모두 10%대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리금 뭐 이런 떼이는 문제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계약서를 꼼꼼히 쓰는 거는 뭐 기본이겠죠. 네. 자, 뭐 경제 성장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네요. 네, 그 올해 역시 국토교통부 자료인데요.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전분기보다 0.56% 오르면서 이 무려 6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1분기 땅값 상승률은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0.39%보다 높았고요. 이 비교적 땅값이 많이 올랐던 작년 1분기보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또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건데 이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46%, 지방이 0.74%를 기록해서 이 지방의 땅값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예, 뭐 제주도 땅값 뭐 하늘 모르고 뛴다라는 뉴스도 전해드렸었는데 참 땅값이 오르는 것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궁금한 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이 많습니다. 정상 외교부터 시작해서 뭐 금융 이슈가 지금 뜨거운데요. 증시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여러 변수가 많은데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 한 주죠. 4거래일 연속 거래소에서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했는데요. 반등에 성공하는 하루였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먼저 그런 기미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한국 시장 그런 흐름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조금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 코스닥의 지수가 더 크게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지수부터 정리를 해보면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는 8.26포인트, 전일 대비 0.42%가 상승한 1986.4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침 시작이 10포인트 상승으로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시초가보다는 오히려 종가가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약 10시 30분 정도에는 상승폭이 거의 다 반납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10시 반 이후부터 시장이 상승하면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종과 의약품업종, 의료정밀업종, 그리고 창고업종 등이 강세를 보여주었고 대형주와 중형주보다는 소형주가 소폭 더 오르는 그런 양상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폭이 점점 커지면서 마감이 되어졌는데요. 아침에 3포인트 수준으로 상승을 시작했던 코스닥 증시는 마감에는 8.39포인트, 전일 대비 1.22% 우호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700선에 바싹 다가선 698.6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래소의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했고 코스닥의 경우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만이 매수하는 그런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거의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동안 약세를 보여주었던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업종과 그리고 제약 업종 등이 상당히 발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선물, 상식이 함께하는 경제 탐구생활입니다. 정답을 보내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한 쌍 드립니다. 그리고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선물 당첨자분께는 개별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퀴즈입니다. 디지털 가상화폐의 원조격인 이것의 개발자가 7년 만에 모습을 공개해서 화제가 됩니다. 그동안 신원이 감춰진 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요. 일본인이라는 추측이 유력했는데 호주 사업가 겸 컴퓨터 공학자인 크레이그 스티븐 라이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이것 개발 초기에 만들어진 암호키로 서명을 시연하기도 했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미심쩍어하기도 합니다. 당분간 진위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2009년 발행됐고요. 정부나 은행 등 발행기관의 통제 없이 다자간 파일 공유 기술을 이용해서 이용자들 사이에 익명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가상화폐입니다. 동전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디지털 정보를 세는 단위 있죠. 16비트, 32비트. 이런 얘기를 떠올리시면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답답한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 마음에 근심이 있죠. 그런데 박 대통령이 이란에 방문해서 무려 456억 달러, 52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가계약,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다. 이란에 대한 특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 반등되고 있는데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날 거다 이런 기대도 있고요. 하지만 법적 구성력이 약한 양해각서들이 많아서 그렇게 섣불리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요? 이란 방문을 통한 경제 성과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중동경제연구소 홍성민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라고 불리는 이란을 박 대통령이 54년 만에 처음으로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시장적 가치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예, 이란 시장에 대한 가치는요,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이런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큰 의미에서 보면은 중동 비아랍 시장의 개척이라는 이러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거의 중동 시장은 두바이 시장을 위주로 해서 중동, 아랍, 아프리카 이런 진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란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동의 시장을 다변화해가지고 중동, 비아랍, 예를 들면 터키, 이란, 파키스탄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시작의 하나의 교두보가 된 것이고요. 네. 이란 방문의 의미는 이러한 시장을, 중동 시장을 이분화 혹은 다변화했다 하는 의미에서 커다란 경제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고요. 또 테헤란에 서울로가 있습니다. 그간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간의 특정한 어떤 경제적인 교류나 성과는 없었던 거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란이 유엔을 통한 그런 경제 제재 조치가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한 2011년부터 이렇게 좀 강력한 이런 제재 조치가 있어서 네. 경제 교역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금년 1월에 경제 제재 조치가 이제 해제되고 난 이후에 이제 앞으로 더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죠. 네. 자, 조금 약해졌던 이 교류의 끈이 다시 좀 강화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구두합의까지 포함해서 최대 52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산업도 사실은 구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활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들을 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글쎄 현재 MOU가 체결된 이런 분야로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도로, 철도, 공항 이런 인프라 부문이 상당히 많이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하나의 진출 배경으로 서울 테헤란 간 직항로 개설을 합의했다는 거. 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과거에 2017년인가요? 이란의 마하항공이 한 1년 동안 한국의 직항로를 움직였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단절이 됐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아랍 위주의 중동 진출, 특히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하는 이러한 시장의 다변화를 볼 때 이러한 직항로 개설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좀 기대가 되어집니다. 예, 이렇게 또 직항이 놓여진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자, 원래 이란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아주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금 인기도 뜨겁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예. 이렇게 한류바람 같은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수출 환경이나 또 요즘은 공장이나 혹은 인프라보다 또 콘텐츠 수출이 각광받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아무튼 이란에서의 한류 진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나 한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란에서 한국의
드라마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역사국 위주였기 때문에 이러한 네. 것이 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란은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그 서방 문화의 침투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칫하면은 심한 노출이나 음주 문화가 관련된 이런 그 콘텐츠를 그 수출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어떤 문화적 충돌도 그 우려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배제하고 역사나 전통, 특히 그 이란은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술적 감각이 부과된 이러한 그 미디어라든지 혹은 뭐 다른 그 역사극의 개발은 앞으로 그 한류 수출을 넘어서 이런 수출이나 한국인의 이미지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좀 긍정적인 수출 환경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뭐 수주된 52조의 규모를 꼼꼼히 조금 뜯어보면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은 뭐 최대 한 6건 정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뭐 과거 자원외교 때도 MOU를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실제로는 좀 그보다 적은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기대만큼 성과가 낮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문제는 뭐 항상 그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그 중동 사람들은 MOU를 굉장히 그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실제 계약 단계까지 갈 때는 상당한 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 이러한 어려움은 대개 그 종교적 문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그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그 특히 그 하나의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약 한 250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맞습니다. 예, 금융 지원 협의체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요. 이와 아울러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제 활용이 네. 저는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네네. 그 이란은 그 1979년 혁명 이후에 이슬라믹 뱅킹을 아주 합법화해서 네. 그 이슬람 은행이 가장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10여 년 전부터 정부 학계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차분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특히 여기에 관계되는 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무역 뭐 보험공사, 산업은행, 뭐 한국투자공사 여기에 그 실무 관계자들은 아직까지도 한 10여 년 동안 매월 그 어떤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이러한 것을 이란의 그 어떤 시장 개방을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그 MOU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때보다는 저는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EPC 과거에는 설계, 조달, 건설 이런 정도로 수주를 했는데 지금 F 즉 파이낸스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지원을 하게 되니 그런 성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에 대한 배경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지금 수출입은행이나 국책은행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대적인 금융 지원을 한다. 굉장히 뭐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부실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렵습니다. 일단 가능할까? 또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원했을 때도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중동 붐이 도움이 될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튼 뭐 이것은 뭐 우려 반 기대 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중동의 건설이나 나머지 수주 관계도요. 대부분 그 금융의 그 바탕을 둔 이러한 것들이 아니면 성사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네. 한국의 그 수출입은행의 이제 그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굉장히 힘들게 보는 그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이란이 그런 제재 조치로부터 이제 풀려났고 특히 한 2022년까지는 2020년까지는 평균 한 8% 정도의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요. 네. 그 가운데 약 2천억 달러 정도의 플랜트 수주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란은 막대한 그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원유 수입도 한국이 한 10% 정도는 이란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금융 관계는 앞서 말한 이슬람 금융을 잘 활용을 하고
또 대금 회수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원유가 커다란 그 담보물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무리하지만은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뭐 이익에는 리스크가 따르게 돼 있는데요. 위험이 예. 따르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유라던가 어떤 예. 기존의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동경제연구소 홍성민 소장이었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부실기업 또 오래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냐 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만큼 셈법이 복잡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금융기관이죠. 신용보증기금이 이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된 해운, 조선 등의 대기업에 1조 가까운 빚보증을 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빚보증, 말 그대로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야 합니다. 이게 문제점은 없을지 또 해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강경훈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 등의 PCBO, 유동화 증권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섰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좀 스토리가 좀 복잡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 프라이머리 CBO 제도는 사실 원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네. 뭐 2000년부터 이제 쭉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온 제도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들을 이렇게 풀링을 해서 네. 많이 모아서 이 유동화시키는 네. 파생 상품을 만드는 이제 그런 그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현대상선하고 한진해운 등이 문제된 것은 2013년에 그 회사채 신속 인수 제도라는 게 이제 다시 부활시키거든요, 정부에서. 네네. 근데 이제 이 한 5개 대기업의 그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이제 인수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산업은행이 한 80%를 인수를 하는데 네. 산업은행도 이제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산업은행이 인수한 그 80% 회사채를 그 좀 나눠주는데 그 중에 한 60%를 이 신용보증기금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하고 섞어서 이 프라이머리 CBO를 다시 만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전용 프라이머리 CBO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자, 이렇게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기업들의 채권, 즉 빚에 대한 권리를 조금 더 건전화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또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데요. 이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 기업들이 되어버렸거든요. 결국은 이 기업들이 이런 회사채라든지 빚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신용보증기금이 고스란히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갚아야죠. 뭐 저희 일반인 사이에서도 저희 차입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그 보증을 선 사람이 또 대신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용보증기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국가라는 입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책임지지 못하는 대기업들의 빚을 같이 부담을 졌다가 이거를 갚게 된다라는 것,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신용보증기금은 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된 기관인데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2013년, 그러니까 원래 그 회사채 그 신속인수제도가 2001년에 한번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하이닉스를 지원하려고. 네. 그 1년 그 한시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특정 기업에 대해서 뭐 특혜 시비도 있고. 네. 또 미국 그 무역대표부에서도 많이 반발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그 시행을 안 하다가 2013년에 뭐 현대상선, 한진해운, 뭐 그 동부제철 한 5개 그 대기업이 이 유동성 그 부족을 아주 심하게 겪으니까 네. 이 회사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산업은행이 들어가고 또 산업은행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 신용보증기금도 들어가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이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CBO라고 하는 것은 네. 여러 회사의 회사채를 이렇게 풀링해서 만들어지는 그 것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기업의 그 회사채를 대규모로 이렇게 섞으면 네. 그러면 이게 원래 그 자산 유동화의 효과가 굉장히 이제 그 퇴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기업 지원하려는 그 원래 정책 의도와는 좀 상당히 그 상반된 이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회사의 회사채들을 모아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방향인데 여기 대기업이 끼어들어서 지금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 좀 뭐 당연히 급해서 그랬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5개 기업들이라든지 지금 조선해운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를 정부가 보증해 준 것은 더더욱 문제다. 교수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지원을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한 금융은 뭐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근데 어느 나라나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민간 시장이 충분히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느 정도는 그 이제 용인이 되고 있는데 네.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 대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 시장의 기능도 이 자라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당장 이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불거질 소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기업이 잘 돼서 실적이 좋아지고 빚을 갚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수익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예측을 실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때는 물론 이제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라는 게 이 등급은 낮지만 이제 정상화될 것 같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해주는 건데 그 중에서 뭐 한 3개가 지금 문제가 5개 중에 3개가 문제가 되니까 일단 뭐 예측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런데 그걸 떠나서 대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대출 지원, 창업 뭐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이 소규모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요? 이번 일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보증 선거 때문에 이제 물어주게 되면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악화되지 않습니까? 그 신용보증 기금에 그러면은 자기네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쪽으로 갈 수 있는 돈이 모자라게 되니까 그쪽 부분이 어려워질 수가 있죠. 예, 결과적으로는 간접적이지만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번 구조조정을 두고도 방만 경영이나 경영 실책에 대한 책임도 밝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이런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교수님?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당장 저희가 대기업을 이렇게 문을 닫게 하면 또 이제 실업자가 또 많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시장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정부가 기업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생태계라는 게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어 있어야 건강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대기업의 부실까지 중소기업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보고 책임지는 것 이거는 신용보증기금의 이번에 PCBO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국대 경영학부 강경훈 교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경제적인 이슈들, 나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이슈를 파헤쳐보는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주요 교역국 환율 정책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일본, 독일, 대만을 환율 조작과 관련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누가 지정했느냐? 미국이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이게 우리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 제한적일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정이 된다라는 것 자체로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 민감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을 감시 대상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원래 미국 재무부가요, 1988년부터 매년 두 차례 4월달과 10월달에 환율 보고서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2월달에 우리가 흔히 BHC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네. 미국 상원의원 이름을 딴 법안인데 베네헤치 카퍼 법안이라고요. 네. 이게 이제 무역을 촉진시키고 미국의 무역을 촉진시키고 무역을 강화하는 그 법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 법안하고 이제 연계가 되면서요, 환율 보고서가요. 네. 여기에 이제 환율 조작 의심국을 이제 그러니까는 선정을 해가지고 포함시켜라, 환율 보고서에. 네. 이런 게 이제 새로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바뀐 부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환율 조작 의심국으로 이제 삼을 수 있는 기준을 3가지를 제시했는데요. 네. 첫째는 그러니까 무역 흑자가 한 200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가 초과되는 경우. 두 번째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3%를 초과할 경우.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원화가 지나치게 절상될 경우에는 이제 외환시장 개입을 해가지고요. 네. 이제 달러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사가지고. 네. 달러 가치를 강하게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달러 매입 규모가 순 매입 규모가 GDP의 2%가 넘을 때 이상이 될 때 이제 요 3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환율 조작 의심국으로 이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 즉 무역 흑자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에 있어서 이제 그 기준에 이제 걸린 거고요. 네. 세 번째 기준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0.2%뿐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선정 기준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한 조치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네. 만든 기준인데 제가 볼 때는요,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은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기준이고요. 네. 세 번째가 그나마 좀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기준인데. 네. 그러니까 무역수지 흑자라든가 경상수지 흑자라는 것은 이게 환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앵커께서 기억하실 텐데 2010년도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이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것이 경상수지 관리 목표제라는 걸 제시했었습니다. 네. 그때 GDP에서 4% 이내로 이제 관리하자는 걸 제시했었는데 네. 그 기준조차도 그러니까는 많은 나라들이 반대해가지고 관철이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GDP 4% 그 당시 그 기준도 자의절했는데 이번엔 GDP 3%를 또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의적이고 좀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고요. 네네. 우리나라가 해당이 안 되지는 세 번째 기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요. 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는 지나치게 많이 이제 그러니까 달러를 매입을 해가지고 달러 가격을 우리가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네. 이제 이제 의심국으로 이제 선정하는 거 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뭐 교수님께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좀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면도 있는데요. 특히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듣는 분에 따라서는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만만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국이 조금 달러의 질서를 더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이 2014년 말부터 수출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 하방 압력이라든가 이제 제조업도 나빠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무역 적자를 이제 줄이는 것을 대상을 이제 그러니까는 기준을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좀 모호하다는 것이 이제 그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중국, 독일, 일본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저는 무의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독일은 환율이 자기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유로화 가치가 결정하는데 네. 유로화 가치는 뭐 독일의 특정 국가 독일의 화폐가 아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무의미하고요. 결국은 이제 정치력이 약한 한국이나 대만이 이제 그러니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이 한국이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사실은 뭐 TPP라든지 여러 무역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관찰 대상국은 뭐 교역 촉진법상도 규정된 분류가 아니다. 즉 뭐 걸릴 만한 일은 아니니까 모니터링 되는 거 외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 안심해도 된다. 정부는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환율 조작 의심국으로 선정되게 되면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불공정 무역 행위로 간주되도록 무역 대표부의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고요. 네. 뭐 IMF의 감시 강화도 받을 수 있고 미국 조달 시장에 이제 참여가 제한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민간 자본이 이제 신흥 국가의 투자를 지원하는 대상 국가에서 빠질 수 있고요. 네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일단은 배제가 됐죠. 우리 이제 이 의심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게 아니니까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족을 달아가지고 이제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해라. 네. 지금 뭐 굉장히 10분의 1수님은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도 원화도 절상시켜라. 그리고 이제 외환시장에 특히 뭐냐면 외환시장 조작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라고 주문했어요. 네, 맞습니다. 요는 좀 마지막 부분이 저는 굉장히 걸리던데요. 네. 이게 이제 재무부가 이제 거기 이제 달러 순 매수 규모가 추정치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외환시장 그 조작 규모, 개입하는 규모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한 걸로 저는 이걸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정부가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개입했는가 이게 이제 가끔 신경 쓸 게 아니까 개입할 때마다 그러니까요. 네. 미국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다면요. 네. 그러면 이제 개입 이제 의지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특히 뭐냐면 시장 개입 규모에 대한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미국의 재무부라든가 재무부와 워싱턴하고 월가하고 투자기관 회사들 간에는 상당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평상시에도요. 네. 그래서 그게 유출되게 되면은 굉장히 투기 자금들이 활용할 수가 있죠. 그 정보를요. 네네. 이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여러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의 미세 조정 같은 것들은 기존에도 있어 왔고 또 용인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뭐 더 대규모의 투기 세력들에게 세부적인 경제 상황과 정보들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뭐 말 그대로 미국의 지속적인 감시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이 외환 당국은 환율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환율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이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환율 주권은요, 저희가 반드시 우리가 관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그러니까는 과도한 개입은 별로 그러니까는 그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별로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정부가 위축되지 마시고 네. 외환시장 개입이 그러니까는 억제될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투기적인 세력들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요. 일본 정부가 바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투기적인 움직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거라고 했거든요. 네. 우리도 그런 입장 천명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역수지 흑자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보다는 세계 경기에 의해서 대부분이 좌우지우지되어져요. 네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가지고 세 번째 기준 그러니까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우리가 자제하겠다. 최대한 필요할 경우만 하고 하는데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을 가지고 너무 올가매는 것은 부당하다는 걸 계속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뭐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가 아니라 적절하게 이런 좀 메시지를 던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뭐 일각에서는 이제 지금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미국 주도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자국 내에서 좀 조기 비준을 반대하는 입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대미 무역 흑자가 크기 때문에 좀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이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개 이제 무역 자유화를 하게 되면요. 네. 상대적으로 그 나라의 약자층들, 경제적 약자층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듯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 그러니까는 약자층들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타격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보완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보완을 하는 방식이 결국은 의회에 핑계를 돌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미국에 그러니까는 이 자유무역에 따른 그러니까는 그러한 부작용들을 해소시키는 점으로 네네. 이거를 이제 삼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강한 나라들한테는 제대로 이제 못 써먹을 것이고요. 네. 결국은 만만한 국가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국의 무역 적체를 축소시키고 자국의 그러니까는 시장을 방어하는 그러니까 예, 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지금 대선을 앞두고 뭐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전부 다 이 FTA, 메가 FTA 이런 것들의 부정적 견해를 보이면서 좀 정치적 메시지로 가고 있는데 이들의 이 정치적 메시지에 우리의 어떤 수출이나 우리의 환율 정책이 타격을 입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네, 비트코인. 한때 금맥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는데요. 정답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3909님, 정답 비트코인 4번 보냈는데 당첨 안 돼서 속상합니다. 방송은 그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당첨 꼭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정답 많이 주셨고요. 가상화폐가 우리 생활을 바꿔놓겠지만 보안 문제도 중요합니다. 3611님의 의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7131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라디오 켜놓고 있는데 생생경제로 다양한 정보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답은 비트코인 맞죠? 빗길 조심하세요. 네, 빗길 운전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131님께 또 직장에서 나눠 드시라고 저희가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퀴즈 선물 내일까지 이어지니까요. 매일 오후 3시 10분 귀 쫑긋 세우시고 생생경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김우성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